위대한 문학 작품의 조건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국 이 책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인의 이야기가 마침내 내 자신의 이야기로 읽힐 때, 아, 그것은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피터캣 북클럽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일본계 영국 작가이자 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35년 동안 영국의 귀족 가문에서 일했던 어느 집사에 관한 이야기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느끼는 가즈오 이시구로 문학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은 비유를 하나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안 피터캣을 할 때 출퇴근을 할 때 그 양화대교를 건너서 홍대 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그러다 보면 양화대교 쪽에서 인제 멀리 북한산 쪽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아주 깨끗한 날들이 가끔 있잖아요, 서울에도. 뭐 태풍이 지나갔다든지. 이렇게 깨끗한 날 보면은 북한산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제 1 년에 며칠 되지는 않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아, 서울을 저 산이 둘러싸고 있구나.' 하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이시구로의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득 저 뒤쪽에 소설의 진짜 배경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참 대단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파무친 거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영국에 아서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뭐 전설적인 영웅인데, 그 아서왕의 전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서왕은 켈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고, 그 아서왕이 당시에 영국으로 쳐들어온 섹슨족하고 싸우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아서왕의 전설이라는 거는 그 켈트족인 아서왕이 침략자인 섹슨족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가조이시구로의 책을 읽다 보면 문득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분명히 아서왕의 전설에서는 켈트족이 섹슨족을 물리쳤는데, 그런데 우리는, 현대 영국인들은 그 이야기를 섹슨족의 언어로 읽고 있더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섹슨이라는 건 이제 영국의 그 독일의 작센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작센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 대이동 때 영국으로 밀려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섹슨족이 승리를 한 거죠. 승리한 나라의 언어가 그 나라의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인들은 섹슨족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신라어를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섹슨족의 언어로 아서왕의 전설에 대해서 사람들을 읽고 있는 거죠. 그게 파무친 거인을 읽다 보면 문득 드러나는 이상한데?' 하는 그런 지점이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를 보내지 마도 마찬가지죠. 복제인간에 관한 얘기였는데, 복제인간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1990년대에 복제인간에 대한 그때 인식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건강한 장기를 공급하는 역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지오 이시구로가 만약에 그 복제인간들 또한 감정이 있고 사고 능력이 있고, 게다가 그냥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면 그들을 단지 장기 공급을 위한 일종의 가축으로 볼 수 있나 하는 질문을 던졌죠. 결국은 지금은 아무도 복제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즈오 이시구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복제인간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죠. 지금은 주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문학의 힘이구나.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무친 거인이 그랬고, 나를 보내지 마도 그랬지만 이 남아있는 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뒤에 북한산처럼 깔려 있는 거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영국의 왕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은 사실 히틀러를 좋아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쟁 후에는 그 누구도 나치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 진실을 슬쩍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영국이 히틀러랑 친했을까 궁금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원래 영국하고 프랑스는 안 친하죠. 붙어 있는 나라들끼리는 안 친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원래 독일하고 프랑스도 안 친했다.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하고 독일은 적의 적은 친구니까 결국은 역사적으로 프랑스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좀 손을 잡아온 그런 관계이기도 했던 것 같고, 결국 프랑스에 대한 견제 심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당시 영국 귀족들이 히틀러의 농간에 놀아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뒤에서는 착착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평화주의자인 척 했는데 당시 영국의 귀족들이 그 속임수에 깜빡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쭉 끌고 오면 영국 또한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는 건데, 이 가즈오이식으로가 볼 때는 영국 사람들은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사는구나. 이 자리에서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 제가 좋아하는 오스트리아 작가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소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됐는데 이 소멸이라는 작품에서는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치를 좋아했는지, 나치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자기들이 나치였다라는 사실을 속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고발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소멸이라는 책. 절판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약간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들을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의 잘못이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생각해?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이 책 뒤편에 북한산처럼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남아있는 나날의 배경에는 그런 영국의 귀족이 등장하죠. 그런데 주인공의 직업은 그 귀족의 집사니까 그럼 주인공인 집사는 무엇인가라는 걸 먼저 좀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 책의 작품 해설을 쓰신 김남주 번역가님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아이히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다. 자, 아이히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든 책임을 회피했고 오직 자기 변명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김남주 번역가님은 주인공인 집사에게서 아이히만의 모습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 이 자리에서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아이히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일을 제대로 해서 고위 관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승진하고 싶었다.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처럼 이 책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집사가 되고 싶었다. 그것 말고 나머지는 모두 외면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외면했다. 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스티븐스라는 사람인데, 이 스티븐스는 달링턴 홀이라는 저택에서 지난 35년 동안 그 저택의 주인인 달링턴 경을 모셔온 집사입니다. 그 달링턴 경은 최근에 사망했고, 그 달링턴 홀이라는 저택은 어느 미국인에게 팔렸는데, 그런데 이 집사 또한 그 저택과 함께 일괄 거래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함께 거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집사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그 저택에 종속된 어떤 물건처럼 함께 거래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인 입장에서는 오래된 영국 귀족의 저택을 산다라는 것은 그 역사와 문화와 가치를 함께 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 텐데, 거기에 아주 나이든 진짜 영국 집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는 1956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는 최근에 그 새 주인으로부터 휴가를 제안받게 되는데, 내가 미국에 몇 주 동안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너 지금까지 쉬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차를 빌려주고 기름값도 대줄 테니까 너도 한번 좀 휴가를 다녀와." 이런 제안을 받은 겁니다. 자, 현재는 1956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집사가 이 저택에서 일한 지 35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역산해서 생각해 보면 주인공이 이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은 1920년 무렵이라고 추산할 수 있겠죠. 자, 두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집사는 1920년 무렵에 달링턴 홀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1956년이다. 이 두 지점에 걸리는 큰 사건이 있죠. 1920년 직전에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1956년 직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죠. 결국 이 책의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새 주인에게서 휴가를 제안받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주인공은 얼마 전에 20여 년 전에 함께 일했던 켄턴 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의 나이는 한 60대 정도 된 것 같고 켄턴 양은 한 5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20여 년 전에 이 달링턴 홀에서 함께 일했던 거죠. 주인공은 집사였고 켄턴 양은 총무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저택의 하인만 30명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사와 총무의 역할은 상당히 막중했겠죠. 그런데 이 켄턴 양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달링턴 홀에서 생활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이 집사가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지금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하인이나 집사의 개념도 많이 사라져서, 귀족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사람을 구하기도 너무 힘든데, 켄턴 양이라면, 켄턴 양이 다시 이 저택에 돌아와 준다면 아, 이 저택이 얼마나 잘 돌아갈까,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먼저 한 다음에 새 주인한테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인 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여자친구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봐도 네, 이 집사는 당시에 켄턴 양을 좋아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휴가도 받았고 자동차도 받았고 기름값도 받았으니까, 또 켄턴 양의 편지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집사는 켄턴 양을 만나기 위해서 6일간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책의 골자겠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김남주 번역가님의 아주 멋진 해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지점을 표현을 하시냐면, 이 소설은 그 6일 동안의 여행을 시실로 하고, 또 여행 과정에서 만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날실로 해서 짜여진 일종의 테피스트리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휴가를 가면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여행이라는 시실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날실이 더해져서 일종의 테피스트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결국 우리는 그 테피스트리가 어떤 무늬를 갖게 될지는 소설 끝에 가서야 알게 되겠죠. 하지만 역시 가지오 이시구로의 소설은 그 테피스트리가 한 줄 한 줄 짜여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사실은 기가 막히죠.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의 구성은 이렇게 되겠죠. 여행하는 동안 집사는 아마도 자신의 과거를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소설은 마지막에 켄턴 양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집사가 여행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살펴보면 주인공의 아버지도 하인 출신이었고 집사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 주인공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인에서 시작해서 집사까지 올라갔는데 몇몇 집을 떠돌다가 1920년 무렵에 달링턴 경과 함께 일하게 된 거죠. 이 달링턴 경은 영국의 진짜 귀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집사는 진짜 귀족을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계기로 자신 또한 위대한 집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집사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위대한 집사의 조건이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집사는 품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위.
그런데 이 집사가 얘기하는 품위의 정의에 대해서 곰곰이 읽어보면 그 품위의 정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광체로서의 품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반사체로서의 품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사체라는 거는 발광체의 영향을 받는 거죠. 발광체가 빨간 빛을 내면 반사체도 빨간 빛을 낼 것이고, 그런 식으로 발광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 설정 중 하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인 달링턴 경이 독일의 아주 우호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이 독일에게 부과한 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했죠. 이 달링턴 경은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라들끼리 전쟁을 했을 뿐인데 전쟁에 졌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많은 배상액을 요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달링턴 경은. 그래서 그 배상 액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배상 액수가 정해진 게 그 유명한 베르사유 조약이었는데, 베르사유 조약에서 결정된 항목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귀족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집에서 계속해서 비밀 모임들을 열게 되고요. 이때 주인공은 그 행사들을 인제 그 주관하는 역할이었겠죠, 집사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 행사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자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그 행사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행사를 완벽하게 치러내는 집사로서의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주인공이 생각했던 위대한 집사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주인공이 얼마만큼 그 역할에 집중했느냐를 설명하는 예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중요한 행사가 열리던 날 저녁에 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고, 아버지가 세상을 막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집사는 자기가 챙겨야 될 모임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결국 외면하고 그 모습을 장면을 놓칩니다. 임종의 장면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아버지도 나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켄턴 양이라는 사람과의 일인데, 결국 보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이. 그런데 이 주인공은 사랑의 감정 또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써 무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그 본능에 따라서 또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켄턴 양의 주변을 이제 맴돕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끝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해 버리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켄턴 양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고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드디어 이제 1930년대가 시작되었고, 나치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 정권을 잡은 이후 달링턴 경은 히틀러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독일의 우호적이었고 독일이 하는 말을 다 이렇게 귀담아 듣는 편이었기 때문에 히틀러에게 너무나 만만한 먹잇감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히틀러가 보낸 첩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독일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였죠. 히틀러는 계속해서 첩자를 통해서 나는 평화를 사랑해. 나는 전쟁을 할 생각이 없어. 우리는 유럽에 아주 필요한 그런 착한 나라가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첩자를 통해서 달링턴 경에게 계속 줬고, 달링턴 경은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토대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영국 총리까지도 이 저택에 와서 달링턴 경에게 설득당했다. 이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달링턴 경의 행동에 대해서 집사 또한 어느 정도 눈치를 이제는 다 채고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너 지금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막아야 돼." 그런데 이런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하지만 주인공은 그때도 역시 자신은 위대한 집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목표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아이히만하고 딱 잡히는 거죠. 아이히만도 자기가 기차에 태워보낸 그 유대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일에만 집중을 했던 거고 이 집사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집사는 그것에 대해서 마치 아이히만 같은 변명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은 나같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달링턴경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저 내 일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달링턴경의 죄가 알려지고 그래서 달링턴경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집사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인공이 20여 년 만에 켄턴 양을 찾는 이유는 뭘까? 이게 중요하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이유는 주인공의 관점입니다. 주인공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켄턴 양과 함께 일했던 20년 전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사랑을 떠나서 자기가 가장 위대한 집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켄턴 양과 다시 만나는 것을 통해 혹시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시절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일 텐데 주인공 또한 켄턴 양을 많이 그리워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자신이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답답하죠. 물론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각각 60대, 50대가 되어서 만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두 사람이 서로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켄턴 양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었어." 이런 솔직한 얘기 한마디쯤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주인공은 끝까지 켄턴 양과 자신의 감정 모두를 외면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작가는 이 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죠. "그런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다. 만약에 이 집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20년 전에 그랬을 거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참 가즈오이시구로가 대단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독자들은 모두가 그 켄턴 양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자주 생각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독자들은 다들 막 응원을 하는 거죠. "야 너도 고백해. 너도 사랑했잖아." 라고 이렇게 응원을 하지만 가즈오 이시구로의 주인공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작가는 내가 독자의 기대를 이 순간에 저버리더라도 하지만 나는 결코 이야기를 비약하지 않겠다. 실제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짜내지는 않겠다. 그게 이제 가즈오이식으로 문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집사가 끝까지 켄턴 양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 않는 그 모습이 또 너무 아름다운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인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왜 지나간 나날이 아니라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죠. 그래서 작가는 그 제목을 프로이트의 꿈은 낮의 잔재라는 개념에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진짜 적혀 있습니다. 뭐 낮에 겪었던 경험들이 형태를 바꿔서 꿈속에서 재현되는 그런 경우들을 프로이트가 막 인제 실제 예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말이 멋있죠. "꿈은 낮의 잔재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집사는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이 집사의 그 화려했던 낮의 시간은 지나갔죠. 이젠 저녁의 시간, 일종의 꿈의 시간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없다.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다. 주인공의 낮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과거의 실수들을 자책한다고 해서 그것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 낮의 잔재가 괴롭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저녁을 즐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비극인 듯 희극인 듯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위대한 문학 작품의 조건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국 이 책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인의 이야기가 마침내 내 자신의 이야기로 읽힐 때 '아 그것은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 세기 초에 살았던 영국의 어느 집사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읽힐 때 '아 결국 그것이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되는구나.'